네, 그러면 우리 그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님의 하고 그 전화 연결을 지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화 연결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보통 뭐 재무제표나 아니면은 연준, 환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좀 오래 전에 그 편집을 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좀 주식,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업데이트 하실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통화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전화해 볼게요. 네, 아, 네, 바로 받으시네요. 네, 네, 마치 짠 네. 것처럼. 네. 대표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데이트 해주실 게 사실 참 많겠지만, 좀, 요 네, 며칠 사이에 좀 중요한 일들이 좀 있어서, 그쵸. 특히나 뭐 중국 쪽에서 이제 빅테크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네, 지금 중국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업데이트 네.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분명히 지금 중국에서 그 테크 기업들에 대한 아주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런 정책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네네. 그래서 리스크를 한번 해부를 해보면 그 해부를. 리스크가 그 반드시 위기만은 아니고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음. 그 지금 중국발 기술주에 대한 어떤 정책 리스크를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면 네. 첫 번째로는 작년부터 이제 작년 하반기에 엔트 파이낸셜 상장 불발하면서 깜짝 놀라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음.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법 이슈입니다. 반독점법. 반독점법. 네. 근데 반독점법에 대한 이슈 제기는 엔트 파이낸셜로 제기된 거지만 사실은 과거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큰 맥락에서 보면 뭐냐면 일단은 중국이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시진핑 정권의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큰 어떤 산업 변화의 핵심 키워드였단 말이에요. 지난 맞아요. 1기, 2기에 거쳐서 그러니까 2010 한 4년, 5년도부터 계속 인터넷으로 중국을 혁신하겠다 이런 인터넷 플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죠. 그래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핵심에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들 기업들이 너무 성장한 거죠. 아. 그래서 너무 성장해서 정부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딴소리하고 이러니까 일당 독재의 중국 정부 입장 그리고 또 역대급으로 헤게모니를 잘 잡고 있는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서포트해 줄 수 없고 오히려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또 이 기업들을 송두리째 뽑아낼 수는 없는 건 뭐냐면 네. 이미 텐센트 위챗은 11억 명이 사용을 하고 네. 알리바바도 7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합니다. 7억 명, 11억 명, 뭐 감이 안 옵니다, 네, 사실. 네. 어마어마한 그렇기 규모예요. 때문에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 기업을 통째로 망하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중국 자체의 인프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적당한 어떤 가이드라인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질서를 잡겠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작년 엔트 파이낸셜 그 이슈 터진 이후부터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네. 이건 언제 터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았던 이슈고 그리고 한국에도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뭐 석유 재벌 뭐 철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산업의 어떤 그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독점법 같은 것들이 생겼죠. 맞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인터넷 기업에 한해서만큼은 그런 모든 것들을 유예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작년 말 올해 계기로 인해서 이 반독점법 이슈 들고 나오면서 인터넷 플러스 이제는
많이 이룬 것 같다. 이 기업들이 좀 자정작용을 통해서 과도한 어떤 영향력은 좀 안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뭐 선택지를 없애는 R&E라고 하는데 선택지를 아예 뺏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텐센트 계열사들에서는 텐센트 위챗페이만 보이고 알리페이는 아예 숨겨버려요. 그런 네. 약간 좀 부작용 혹은 뭐 불공정 거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뭐 선택지 자체를 막아버리는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렇죠. 옛날에 뭐 보면은 코카콜라, 펩시콜라 서로 경쟁하면서 막 뭐 금품 살포하고 네. 이렇게 경쟁했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알리페이, 텐센트, 위챗페이가 서로 엄청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시장 질서를 좀 교란을 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벌금 부과하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것은 신종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뭐 물건 사재기 가격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이 가격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격이 아니고 그러면 허위 광고거든요. 이런 것들 되게 좀 이렇게 시장 질서 교란되는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과거에 한 3년, 5년 동안은 그냥 인터넷 혁신이라고 하면은 뭐든 다 괜찮다 이랬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니다. 질서 하에서 괜찮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 띠리 추싱의 상장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맞아요. 네. 근데 띠리 추싱 상장하자마자 이제 중국 정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앱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신규 고객 가입하는 걸 원천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최악의 최고강도의 어떤 그 규제가 이루어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앞뒤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네. 띠리 추싱을 원래 상장하는 거는 커창반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커창반 혹은 홍콩 이 안에서 상장을 해라라는 게 중국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네. 중국이 최근 한 1, 2년 동안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 보안에는 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안, 그러니까 텐센트 위챗 같은 것도 있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밀한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띠디 추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역에 정밀한 지도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점점 더 3D 맵으로 점점 향후의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에셋인데 사실 미국 상장하면서 작년부터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 정부와 직접 연관이 있는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뭔가 더 많은 정보를 내놔라. 너네들이 중국 정부와 상관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을 해라. 아니면 상장 폐지다. 이런 강공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고 싶고 뭐 중국 로컬 거래소보다 자금이 훨씬 많고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도 높고 하니까 미국을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하면은 이제 양쪽으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는 데이터를 미국에 공유하지 말라. 그렇죠. 미국에서는 옛날보다 더 많이 내놔라.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띠디 추싱은 중국 정부에서 중국 자본시장 커창반 혹은 홍콩 거래소 둘 중에 선택해서 가고 너네 그 맵 데이터 지도 데이터에 대한 건 요 정도 선에서 좀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던 차에 네네. 그냥 무시해버리고 미국을 가버린 거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디디가 뭐 말을 안 들었다 이런 해석이 좀 뭐 많은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중국 정부에서 비난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예, 그리고 뭐 앞뒤 맥락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띠디 추싱과 엔트파이낸셜, 알리바바 뒷단에 누가 있냐면 소프트뱅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는 또 뭐가 있냐면 외국 자본, 그러니까 중국 로컬 자본이 아니라 외국 자본이 이 경영자들 의지를 또 있긴 하겠지만 이제 최대 주주인 외국 자본이 그냥 끌고 나가서 미국에 상장시켜버리고 중국 정부 의견은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맘대로 한다. 네.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게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 있으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이슈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중국 정부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띠디 추싱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떤 거대한 변화가 있냐면 네. 사실은 뭐 다른 규제보다도 제일 큰 규제가 뭐냐면 중국 기업이 지난 한 20 몇 년 동안 우회 상장을 통해서 우회 상장이 아니라 이제 Variable Interest Entity라고 VI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통제 방식의 상장 구조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로 그 미국 거래소에 상장 못하니까 케이만 아일랜드에 지주회사 설립하고 그 회사가 상하이나 북경의 본토 중국 본토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네. 그 자회사가 실질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뭐 라이센스도 보유하고 이렇게 되는 약간 기형적인 구조의 이런 법적 구조가 지난 20 몇 년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VI 구조 자체에 대해서 여태까지 중국 정부가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띠디 추싱 상태 이후에 바로 뭘 내놓냐면 앞으로 미국 상장을 위한 VI 구조에 대해서 허가제도로 가겠다. 허가제도. 어프로벌을 받아라.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CSRC 중국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이제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앞으로 이제 VI 구조로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관리 감독 없이 직행해버리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네. 지난 한 2년 동안 중국판 나스닥인 커창반 그리고 홍콩 거래소 뭐 바이오 기업들 막 상장시키고 이 중국의 본토 자본시장 키우기 위한 노력을 엄청 기울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엔트파이낸셜로 뭐 중국 정부랑 이런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 싸우다 보니까 이제 30개, 40개 되는 중국 유니콘 기업들이 이번 상반기에만요. 네. 30개가 넘는 중국 기업이 나스닥 미국 거래소로 쫙 다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제가 좀 잠깐의 중간에 끼어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제 쿠팡 같은 기업들이 네. 우리나라에 상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근데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100조 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1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저기 가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럽죠. 결론적으로는 나의 회사인데 내 회사를 더 좋게 인정해주고 더 좋은 회사라고 인정받는데 가는 게 좋은 거잖아. 그게 그쵸. 결정적으로는 네, 돈이고 받으니까. 이제 자금 조달인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그런 선택을 하고 싶었던 유인이 있었으나 그거를 이제 어떤 허가제라는 것을 통해서 막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줬던 것이 지금까지 인터넷에서의 그 극적인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왔던 것에 근간에 깔려 있는 건데 그걸 꺾을 수는 또 없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맞아요. 혁신을 꺾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혁신을 꺾지는 않는 건데 그럼에도 이제 혁신은 사실 이제 그 스몰테크 작은 기업들 위주로 혁신을 해라. 근데 막 100조, 200조 되면요. 이건 이제 너넨 이제 성인이다. 그렇지. 알아서 해야 해도 대상이 되지. 아니라 그렇죠. 너네도 이 나라의 자본시장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죠. 네. 판이 아니라 저쪽 판 가서 우리가 한창 다운 붙고 있는 그 상대 적국에 가서 돈을 네. 벌리고 있냐? 돈 달라고 거기서 하고 있냐? 게다가 이제 거기다 가면은 이제 데이터를 거기다가 데이터를 뺏긴다는 게 이제 더 큰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국가 안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안보. 그래서 사실 데이터 자산이란 거 이 무형 자산 우리 이교석 팀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지만 이게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3D 맵 정말 정밀 지도라는 거는 중국이 자율주행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산인데 이 데이터 자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띠디 추싱이 낼름 중국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세게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연달아 이루어진 거죠. 엔트파이낸셜 띠디 계속 있었는데 네. 올해 앞으로 뭐 한두 개 더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딴 기업에서. 알 수 없죠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아주 안개 속에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지금 해부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 규제는 어느 정도 뭐 알리바바, 뭐 텐센트에 대한 규제는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내려와서 뭐 콰이쇼나 이런 핀토또 이런 최근에 어떤 인플루언서 마케팅,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런 땅까지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더 구체화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오히려 그럼 불확실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상장은 이제 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홍콩하고 커창판을 키울 건데 거꾸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네. 이런 중국 유니콘 기업들이 미국을 못 가게 막는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커창판이 충분히 크냐? 크지 않아요. 홍콩 밸류에이션 높냐?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일로 오라고 했으면은 이 본토에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중국이 외국 투자자들한테 자본시장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뭐 UBS,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뭐 블랙락 찾아보세요. 다 지금 최근에 중국의 인력을 2배, 3배, 몇백 명씩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골드만삭스 옛날에는 뭐 지분율 50% 이상 안 된다 이랬는데 네. 100% 외국 자본이 중국 땅에서 금융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있게 해줬고, 그게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예.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풍부한 돈은 결국은 월가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월가 자금을 인바이트 하는 거고, 사실 제 생각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뭐 그래 가서 그러면 돈으로 한번 양털깎기 하자 이래서 돈 들고 이제 중국 시장으로 다시 또 들어올 가능성도 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한 해 상당히 계속 이제 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긴밀하게 좀 와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건 좀 이제 그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그리고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인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청년 창업 문제, 그리고 청년의 실업 문제, 그리고 청년들의 그 양질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많은 일자리들이 어디서 나타났냐? 속칭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우리 배달의 민족이 있지만은 이게 배달 기사분들이 많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20, 30대 젊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 배달 기사분들의 노동 처우 문제가 중국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빅테크 규제하면서 그냥 이참에 또 이것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트한디핑이나 이런 데서 배달 기사분들의 뭐 안전이나 보험이나 어떤 그 노동 강도에 비해서 너무 조금밖에 안 주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춰줘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일시적으로는 메이트한디핑이나 이런 배달 앱 기업 입장에서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비용 증가의 어떤 뭐 압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중국도 이제는 뭐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또 인권에 대한 이슈도 좀 이렇게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이참에 좀 어느 정도 스탠다드를 올려놓으면 장기적인 성장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회사의 성장은 매출을 몇 배씩 올려나가는 거니까 원래부터 비용이 많이 나가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는 수준 아닐까 싶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성장 흐름에는 큰 이슈는 없는 이슈라고 생각하고, 요런 이제 노동 이슈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슈 뭐 계속 또 앞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처럼 그냥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뭐든 해도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좀 질서와 틀과 또 시진핑 정권이 이제 2기 마지막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2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기를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집중적으로 청년들의 어떤 이런 일자리 또 노동 인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야, 이게 되게 최근에 나왔던 얘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꺼번에 싹 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슈가
그냥 뭐 빅테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다 이렇게 보면 하나로 보이지만 예. 그걸 해부해 보면은 되게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외교도 있고 중국 내부 정치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이 유니콘 기업들의 약간의 횡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올해 한 해 상당히 어떤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네. 그럼에도 여기에서도 사실 이런 규제에서 자유로운 섹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강조해온 두 섹터가 뭐냐면 중국 바이오, 그 중국판 테슬라인 니오 엑스펑을 이렇게 선두로 한 이 중국 전기차 기업 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드려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두 섹터는 이 규제 무풍지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바이오는 과거부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중국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은 알아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미국은 명확하게 중국과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선택지가 없어요. 이거 안 키우면 안 되네.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눈물 흘리면서 중국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겠네요. 그쵸. 예.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 뭐 베이진, 이노벤트 보면은 이번에 이런 이슈로 빠지긴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조한 상황이고 그 전에 흐름도 보시면 계속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오 엑스펑을 중심으로 한 중국판 테슬라, 중국의 전기차, 스마트한 전기차 부분을 리딩하고 있는 이 두 업체 보면은 이제 뭐 두 회사 다 계속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호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니오는 뭐 중국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럽으로 차량을 수출하는 그런 단계에 돼 있고, 세계적으로도 니오는 배터리 수압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에너지 어떤 기업으로서 니오를 바라볼 필요 있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제 가설은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엑스펑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판 테슬라스럽게 이제 사실 테슬라를 많이 베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성비 전략으로 중국에서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떤 친환경 ESG,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도 뭐 ESG 이렇게 펀드를 따로 설정해서 이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ESG 분야 투자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건데, 예. 그래서 이런 바이오나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스마트 전기차 분야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의 혁신은 다소 주춤해질 수는 있어도 큰 맥락에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데이터 제국을 향한 중국의 흐름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과도한 데이터 플랫폼의 횡포에는 이제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로컬 자본시장, 그리고 중국의 그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인권 이런 부분도 지켜가면서 성장시켜줄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소 자본시장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부분은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투박했어요. 투박했습니다. 정말. 네. CSRC 부주석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너무 걱정 말아라. 이거 시장을 내가 설마 죽이겠냐. 근데 다음부터는 좀 유의할게,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한 번 깨진 신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반성하는 모습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뭐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좀 과격하죠. 여러 측면에서. 그냥 저도 사실은 중국 가면 조심합니다. 네. 무섭죠. 되게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과거 한국 박통 시절 이렇게 떠올린 만큼 그렇게 때로는 이제 너무 과격한 그런 때도 있는데, 근데 큰 흐름은 성장입니다. 성장. 중국은 돈을 좋아하거든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 방향에 지난 한 7, 8년의 기간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일정 부분 감속 버튼을 누르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래는 뭐 한 10분이나 할까 했는데 벌써 한 20분이나 생각보다 오랜 시간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지금 외부 지금 산책 중이신가 봐요. 저녁에. 아니, 지금 여기 지방에 휴가 나와가지고. 네, 귀뚜라미 소리가 좀. 야, 근데 휴가인데도 이렇게 또,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해주셔서. 네, 조만간 저희가 이제 만나기로 몇 번 했다가 무산돼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네. 조만간 좀 코로나 이런 걸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조만간 얼굴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일요일 밤인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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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좀 이렇게 웃어요. NG? 아니. 너무 좋아. 제가 정주영 대표님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친하다 보니까 이게 각이 안 나온다. 이게 뭐냐면 이 책의 저자이시고 네. 또 이 돈이 되는 투자 네. 유튜브 채널의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진짜 성공하신? 아직은 이제 더 성공하시겠지만 되게 훌륭한 투자자. 지금까지 아주 좋은 성과와 좋은 투자에 대한 그런 감각 그리고 철학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이제 시작이죠. 뭐. 이제 시작이신 우리 정주영 대표님 옆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광이에요. 이렇게 네. 이호석 팀장님의 이호석 아카데미 7만 명 넘었죠. 네네. 대형 유튜버님께 제가 절반도 안 되는데 영광이고 네네. 그 이호석 팀장님 제가 몇 년, 한 5년 됐죠. 네네. 알게 된 지가 우리 페이스북 시절 맞아요. 그 호랑이 담배 피던 맞아. 그 페이스북 시절에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블로그도 하시고 네네. 저도 블로그도 하고 네네. 우리가 이렇게 구력이 꽤 되죠. 엄청 오래된 사람들이야 사실. 유튜버 제가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유튜버로 전향을 하고 사실 유튜버 전향을 늦게 했어요. 저는 1년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더 빨리 했는데 2배 빨리 성장했어요. 아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골이 어딘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되게 부러워요. 오늘 어쨌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 네. 그래서 뭐 오늘 제 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주신다길래 앞광고. 네. 앞광고 뒷광고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 채널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제 주변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대표님한테는 제가 왜 일단 해외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여쭈는 이유는 있어요. 이게 뭐든지 자기 스스로 필요성을 인지를 하는 순간 잠깐만요. 뭐든지부터. 네, 뭐든지 자기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인지를 하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면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모르면 그거를 스스로 인정을 못하면 하라고 해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냐. 그 안타깝지만 이게 한국의 기업들과 한국의 경제가 세계의 트렌드를 막 주도하거나 바꾸진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세계의 트렌드, 이 현재 시대의 역사를 만드는 나라는 어딜까? 1등 미국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냥 뭐 계속 가는 거니까. 뭐 역대급 로마 못지않게 진짜 2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은 위대한 나라예요. 맞아. 진짜 대단해. 아메리카나. 솔직히 좀 짜증날 정도로 대단해. 아니 유대인이 거기에 있고 군사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이 있었지만 지금은 달러 패권, 그러니까 경제, 금융 모든 거 다 갖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또 얄미운 건 뭐냐면 혁신의 중심지야. 그러니까 왜 혁신은 다 거기서만 일어나는지 그것만 가지고도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으면 왜 걔네들이 다를까라는 거를 더 깊이 알게 돼요. 왜 넷플릭스는 다를까? 왜 우리 이렇게 케이블로 보던 우리 원래 한동안 KBS 방송 보고 MBC 방송 봤는데 요즘에는 안 보잖아요. 맞아. 요즘 유튜브와 넷플릭스 이 두 개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이 스트리밍으로 왜 우리의 삶의 습관이 왜 바뀌었을까? 그건 이제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그걸 변화시켜 놓은 건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은 그놈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알려면은 맨날 책만 보면 안 돼요. 책 보면 머리 안 들어와. 네, 내가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수익이 나기도 하고 야 이거 내 거다. 그쵸? 넷플릭스 사실은 나 맞아요. 일부 내 주인이야. 이런 느낌을 받아야 넷플릭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이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지 부조화가 아니라 인지 조화가 되려면 인지 조화를 하려면 스타벅스 앞에 가서 여름 되면은 막 이렇게 사은품 받으려고 줄 서고 이런 분들 되게 많고 그게 나름의 팬덤이 되고 그리고 스타벅스 포인트에 사이렌 오더에 막 항상 4만원 3만원 찰랑찰랑 돈이 남아있는 게 이게 핀테크의 엄청난 우리의 그 혁신을 가져온다는 거 이런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구매를 해주고 열심히 소비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매출을 기여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한 달에 몇십만 원 쓰지 않아요? 스타벅스에 저 한 2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드시는구나. 아니 뭐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빵도 사 먹고 뭐 하다 보면 20만 원 금방 나가요. 맞아. 네. 그럼 맨날 이게 잔액 남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디즈니 아이들 디즈니 맨날 보잖아요. 그죠? 애 키워본 사람 다 알지. 따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프로즌. 프로즌 엄청 많이 봤죠. 엄청 막 반복 열심히 맨날 나오면 그게 필수 아니에요? 그럼 거기 굿즈도 사고 막. 옛날에 우리는 우레맨 봤었는데. 네. 그러니까 언제적이야.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우리 소비랑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그 회사들하고 별개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그 미국에 있는 진짜 사실 그 혁신 담당하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의 그 혁신가들은 몇백만 명이 안 돼요. 그 전체 다 합쳐서.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습관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완전히 달라. 애플도 마찬가지고. 맞아. 10년 전이면은 그때 애플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어나더 종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 그 다른 세상이 어디냐? 클라우드 공간, 그리고 스트리밍 공간, 그리고 유튜브 이 공간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 막 수만 명하고 이렇게 호흡한다는 게 10년 전, 15년 전에 일인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7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해요. 그 대관부터 해서 얼마나 복잡해. 근데 여기서 또 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 7만 명이면 그 도쿄돔 가서 도쿄돔 밀려야 되는 거잖아. 거의 뭐 보이 밴드 수준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효율과 비효율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한국 주식만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기업 주식을 투자했어. 저도 이제 뭐 대기업에도 있어보고 하면은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의 로직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이제 어떤 한 분야에서 되게 과점적인 지위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정부랑 이제 좋은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지배적인 어떤 이런 거를 모습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이제 되게 파워가 세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 파워는 엄청 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패밀리를 위한 구조조정, 패밀리를 위한 어떤 지분 관계나 막 이런 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미국 시장 가보면은 아마존의 패밀리를 위한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이혼을 했더라도 지금 주가에 크게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면 엄청나게 막 어떤 내분이나 이런 게 일어날 텐데 미국에서는 이게 승계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차업자는 차업자고 경영진은 경영진이고 주주는 주주인 거지. 주주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서 어떤 패밀리의 어떤 영광을 위한 우리가 희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이제 덜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을 운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그거의 다이내믹을 이해하고 오히려 투자 기회로 삼는 오히려 분들이 그럴 수도 맞아요. 있죠. 네. 기관 투자자나 진짜 전문가분들은 그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보이니까.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 하겠어? 더 그렇죠. 진짜 오히려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불균등한 정보의 그 비대칭성의 희생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디즈니나 넷플릭스나 뭐 스타벅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되게 이제 정보라는 게 다 까발려져 있어요. 맞아. 정말 투명하다 못해 구글 I/O 행사 보면요, 몇 박 며칠 동안 팀장 레벨까지 다 나와서 그 영상을 주주로서 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영상이 너무 많아서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돼. 뭐 팀별로 뭘 하고 있는지가 그 해에 다 알아요. 네. 나와서 거기 야외에서 막 1시간 이상 떠들고 자기네들 협업하는 파트너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이제 올해 초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사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삼성은 안 망할 것 같잖아. 그래서 사는 건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삼성이 망하기가 쉬울까요? 애플이 망하기가 쉬울까요? 그러면 진짜 좀 애플이 망하기가 좀 더 어렵겠죠? 애플 팬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애플의 주주가 되는 게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는 것보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안 망하는 주식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만이라면 훨씬 낫긴 낫죠. 아무래도 저는 애플 안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핸드폰을 갤럭시 폰을 써요. 애플 쓰다가 애플 생태계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지금 안드로이드 생태계. 그래서 거꾸로 이제 삼성전자를 사진 않고 이제 구글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가 더 편한 거야. 그래서 구글을 갖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글의 성장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맞아. 유튜브에 봉지 돈 주고 있잖아. 계속. 우리 판 깔아준 데서 장사했다고 돈 내라니까 또 열심히 돈 내고 있잖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구글이 챙겨가고 우리가 구글이 얼마 버는지 퍼센트로 얼마 수익이 배분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 네? 구글이 깡패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컨텐츠 완전 대망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구글은 반드시 전 갖고 있는 거고. 내가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맞아. 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나 핀토토나 징동상청 같이 이렇게 중국의 이커머스를 이해하려면 아마존을 모르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중국의 이커머스를 뭐 10년 넘게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거의 전문가시죠. 저야 너무 겸손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특히나 혁신 기업에 대한 거는 형님이 그래도 형님한테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구력은 오래됐죠. 오래 되셨고, 그리고 중국에서 공부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중국 장장샹学院 MBA. 아니 근데 이게 좀 제가 옆에 와가지고 이제 언제 뭐 10분 오자마자부터 이게 틀어놓고 방송하고 있는데 텐션이 둘이 갑자기 너무 친해져가지고 말을 너무 이제 재밌게 하고. 원래 근데 이런 날 것이 더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내가 볼 때 이효석 팀장님 너무 엄숙해. 평상시에 재밌는 사람이거든. 제가 좀 웃긴 사람인데. 너 혼자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네이버 블로그 보면은 막 소설가 이효석 이래가지고 막 엄청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 팬들 아줌마 팬들 되게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근거 없는 자신 이런 거 본인 방송에서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좀 혼자 하니까 제가 불 꺼놓고 방에서 혼자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까불기도 좀 애매해. 어쨌든 자주 합시다. 자주 한번 좀 까불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특히나 해외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제가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뭐 중국이란 나라의 성장성이나 이런 데는 의심은 없지만, 이게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좀 약간, 왜냐면 이거 중국 정부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자연대가 그런 느낌. 뭐 마윈도 그렇고, 마윈도 고생하는 거 같고, 어디 남산에 끌려가셨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그런 약간 그 껄끄러운, 그러니까 미국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중국 투자의 이제 구력이 10몇 년 됐는데 저도 껄끄러워요. 그래? 무서워. 맞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이게 바로 테일 리스크잖아, 주주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 주식 하는 것보다 좀 더 비중을 더 자잘하게 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주식을 예를 들어서 5대5, 미국과 중국을 5대5로 한다. 그럼 미국은 한 10개, 15개 종목에서 이제 끝내는데, 아마존 퉁퉁 막 이렇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로 종목 수를 줄이는데 네네. 중국은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지. 이제 막 25개, 뭐 30개 이렇게 늘려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나만의 ETF를 만든다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 일단은 국영 기업은 다 걸러요. 국영 기업은 예를 들어서 야 지금 이제 중국의 증시가 좋아지니까 중국 증권주 투자는 어떨까?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증권사 대부분 국영기업 혹은 민영기업이라 하더라도 국영기업이야. 사실상 증권감독위원회에서 하라면 하, 까라면 까고 그리고 중국의 보험사, 은행 이런 회사들 싹 다 뭐 민영이든 국영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그 수익률이나 순이익을 어떻게 조절을 다 해요. 네, 너무 수익을 내면은 그건 그렇지. 뱉어내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은행이 수익이 엄청 났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이제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서 재작년에 19년도 연말에 19년에 그리고 2020년 초 이 기간에 뭐 막 여러 군데서 그랬잖아요. 뭐 지방정부 부채, 뭐 국유기업 부채가 너무 심하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은행들한테 순이익을 많이 났지. 저기 이제 부실은행들 있잖아요. 그 인수를 하든가 거의 부실 채권을 억지로 떠넘겨요. 그러면 순이익이 다음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는 거지. 대손들이 막 빡빡 생기니까. 쓰레기를 샀으니까. 그럼 쓰레기는 넘기는 쓰레기라고 거야. 해놔야지 쓰레기를.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순이익을 조절하는 거 보면은 이제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유기업들은 투자해서 상처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오히려 한국 대기업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리스키해요. 그래서 중국 국유기업은 그냥 싹 다 통으로 전화 싹 안 봐요. 그럼 남는 게 뭐냐? 민영기업이다. 그럼 민영기업이라고 다 투자하냐? 네, 그렇지 않아요. 민영기업 중에서 A주에 상장되어 있는 민영기업들은 극히 이례적인 어떤 뭐 진짜 이건 정말 내가 투자해야 돼 라는 거 말고는 투자 안 해요. 웬만하면. 왜 그런 거 하니? 중국 A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공시가 되게 아주 심플해요. 그냥 재무제표를 올리라고 그러면 재무제표 올라가고 글자들이 사실은 몇 글자 안 되고 글자가 있더라 한들 별로 내용이 없어요. 예, 한국도 사실은 공시자료가 다트에 되게 잘 돼 있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거기다가 막 영혼을 담아서 서술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또 영미법상의 이런 영국의 어떤 좀 이렇게 문화가 섞여 있는 홍콩, 미국이나 홍콩 거래소 상장돼 있는데 이제 증권 신고서 그리고 뭐 애뉴얼 리포트, 연간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뭐 그 쉐어홀더 레터 이런 거 여기에 영혼을 담잖아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 막 버크셔 해더웨이 이런 거 쉐어홀더 레터만 모아도 책이 되고 그거 밑줄 그어가면서 우리가 읽잖아요. 보고 싶지. 그쵸. 올해는 뭐라고 하나. 네, 맞아요. 네. 왜냐면 거기에다가 막 진짜 1년 동안의 고민을 거기다가 다 담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을. 그게 거기에 문화야. 근데 A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냥 뭐 하기 싫은 숙제 한 거구나. 그렇죠. 보더라도 좀 필요해요. 이렇게 뭐 글자만 있고 이렇게 뭐 숫자만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겠어. 이게 주주로서 왜 얘기하는 건지. 왜 이게 이렇게 변화했고 얘네들이 뭐 코스트를 올려서 뭐 매출 성장을 어떻게 하는 방향성을 잘 모르겠어. 근데 미국이나 홍콩에서는 그런 거 막 오픈해서 안 하면 공매도 때려 맞고 막 주주들한테 외면 당하고 뭐 이렇게 헤지 펀드들이 전혀 투자 안 하고 그냥 외면 당하기 쉽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국 기업이라 한들 뭐 홍콩이나 미국 거래소에 나오게 되면 이게 영혼의 레터를 쓰게 돼요. 근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쓴다. 그러면은 또 이제 제가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 중에 너희 똑바로 안 하면은 그냥 상장 폐지시킨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 네,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오픈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주주한테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쫓아낸다? 뭐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마윈 회장이 그런 뭐 문제를 이슈를 만들어서 중국 정부한테 뭐 찍히고 뭐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투자자 정보 공유 측면에서는 뭐 진짜 많이 쉐어해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알리바바 인베스터 데이 들어가 보면은 막 PPT 슬라이드가 몇백 장이 나와요.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뭐 맥킨지 컨설턴트 뭐 못지않게 그 그림만 쫙 보더라도 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좋은 교과서예요.
이커머스가 앞으로 그러니까 아마존은 솔직히 좀 덜 친절해. 보면 재무지표 위주로 나오고 쉐어홀더 레터에 텍스트로 막 이렇게 영어를 담아서 쓰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 파일 자체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야, 근데 이게 형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다라는 얘기가 느껴지는 게 다 본 거 아니야. 그죠? 다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요 기업은 어떻고 어떤 거를 진짜 수많은 기업들을 분석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 40개 중국 기업, 한 20-30개 미국 기업의 IR 최근 쿼털리 애뉴얼 리포트를 다 보고 있죠. 그렇구나. 안 그러면 이제 좀 투자 못 하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낌은 뭐냐면 중국 기업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이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야. 이거는 책으로 한 게 아니고 다 느끼면서 공부하면서 투자하면서 깨져보면서 그렇죠. 내 돈 내산이죠. 내 돈 내산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바로 하시는 얘기지. 내 돈을 솔직히 그냥 공부만 하고 저기 어디서 뭐 투자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뭐 아유 저기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피와대와 근데 사실 얘기인 것 같아. 진짜로 내 돈 내산인 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 제 돈이 되는 채널 투자 채널의 구독자님들도 작년에 다 자기 돈을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 11월 12월에 알리건강, 핑강굿닥터, 메이투안디엠핑 이런 기업들이 제 이제 1번, 2번, 3번 영상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제일 탑픽이 사실은 핑강굿닥터, 알리건강 이거를 꼽았어요. 2019년도 연말에. 그리고 나서 그때 2020년 2020년 와서 이제 이게 빵 떴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뭐 상당 제 자산의 금융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를 했었고 근데 이제 투자를 해놓으니까 그리고 안 팔아요. 이제 저는 이제 안 파는 거거든요. 롱 온리예요. 그러니까 사고 안 파는 게 제 특성인데 이제 파는 시그널은 되게 신중하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세워놨던 이 가설이 깨지면 팔아요. 그리고 깨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세워놨던 가설을 다 달성했어. 다 이뤘노라. 더 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 성장이 이제 플라토가 돼서 머처해졌어. 이제 그럼 딴 데 갈아타는 게 ROI가 나을 것 같아. 라고 판단되면 이제 팔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영원히 못 팔 수도 있어요. 계속 좋으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작년에 들고 있던 거 일부 수익 실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텐센트, 알리바바는 올해 특별히 안 좋아. 빅테크에 대한 어떤 규제가 되게 본격화되고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건 근데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 특히 텐센트, 알리바바 이렇게 쥐리 트는 거 자체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공정거래, 공정위라고 보면 돼요. 공정거래는 있어야 돼. 워낙 텐센트, 알리바바가 횡포를 많이 저질렀어. 그래서 마윈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제 텐센트 머리 위로 떨어진 거죠. 마윈이 좀 조용히 있었으면은 이 빅테크 이 규제가 좀 한 1년, 2년 미쳐질 수 있었는데 이제 마윈이 이렇게 덤비면서 야 이참에 한번 정리하자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재작년에 우리 핑강굿닥터, 알리건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격 진료 그리고 약의 전자상거래 이런 거기 때문에 작년에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볼 때는 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빅하지가 않아. 빅테크라고 불릴 만큼 아직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럼 거꾸로 먹을 룸은 되게 크다는 거죠.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12월 이때 이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2배, 3배 이렇게 났거든요. 그럼 몸으로 느꼈잖아요. 그쵸. 몸으로 느꼈으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도 야 그거 무서워서 어떡하냐. 그게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작년에 이렇게 한참 많이 올랐거든요. 상반기에. 그랬다가 약간 이렇게 뭐 박스권처럼 오다가 근데 지금 좀 잠잠해요. 좀 빠지긴 빠졌는데 근데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시 또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중국 주식을 보는 게 좀 안전하게 보이냐라고 하면은 인슈어테크, 종합보험 이런 거. 인슈어테크. 보험이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설계사님 만나세요? 아니요. 만나기 좀 꺼려져요. 왜 마스크 쓰고 사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도 만나면은 그쪽에서 커피 주시고 막 이렇게 찾아오면은 뭐 억지로 만나고 이런 건데 지금 코로나니까 핑계 대기 딱 좋으니까 잘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면으로 만나는 보험 설계가 잘 되겠어요? 비대면이 잘 되겠어요? 비대면이 잘 되겠죠. 그 비대면이 잘 되고 얘네는 비대면뿐만 아니라
AI를 동원해가지고 보험사 안에서 있는 그 오퍼레이션 자체를 막 보험 설계하고 손해 사정하고 안에 막 이렇게 규약 읽고 이런 거를 AI가 해줘요. 이걸 자동화시키는 걸 막 율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세계 최고로. 그러니까 효율화가 진행 중이구나. 이 회사가 중국의 보험 산업이 근데 중국 보험 산업 계속 성장할 거예요. 네. 계속 건강에 대한 우려 많아지는데 정부에서는 또 이제 뭐 케어해 주는 건 적고 그런데 이제 소득 수준 계속 올라가니까 불안은 하고 올해는 살고 싶고 돈은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고 중국 요즘에 막 임금이 30%씩 올라요. 중국 경제가 무지 좋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를 이쪽에서 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중국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무조건 좋다. 왜? 중국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시켜야 되는 거는 이거 국방의 이슈예요. 국방. 바이오가 생존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무역 전쟁 하는데 옛날에 반도체 장비도 끊고 막 하니까 화웨이 막 자빠지고 이러잖아요. 바이오는 더해요. 신약 안 줄래 이러면 끝나는 거고.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 이제 인슐린 투여하는 웨어러블 패치 기업 인슐릿이라고 있는데 되게 혁신적이에요. 세계에 없어. 세계 1등 회사가 인슐릿이고 2등 회사가 한국의 코스닥의 이오플로우가 있어요. 이렇게 1등, 2등 이렇게 있는데 중국엔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중국의 이 신식문물은 없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판매량이 인슐릿이 중국에 대한 판매량이 한 대도 없어. 안 팔아요. 이런 좋은 거 너한테 안 팔아 이런 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어쩌겠어요. 개발하고 싶죠. 왜냐하면 이게 격차가 너무 나니까 생존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백신도 마찬가지죠. 존슨앤존슨 이런 백신을 중국에다가 팔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 개발하잖아요. 똑같이 내가 한국에 있어요. 존슨앤존슨 맞을래? 중국 백신 맞을래? 안 맞지. 이건 내 목숨인데. 중국 사람도 알아요. 중국의 바이오 산업이 낙후돼 있다는 거 중국 사람도 알아요. 뭐 약에다 또 못 탔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과거에 저 OLED나 뭐 조선 산업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막 엄청난 자본을 투입을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가. 네, 그래서 D램은 못 쫓아가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쫓아가지. 그 정도. 네, 뭐 이런 거지 이제. 진짜 어려운 거 못하지만 대략 어려운 걸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온다가 중국이 과거에 이제 했던 거고 스마트폰 보시면은 애플하고 막 이렇게 갤럭시 폰이 막 득세를 하면서 점유율이 높았는데 최소한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지금은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이런 애들이 다 꽉 잡았단 말이에요. 갤럭시는 지금 비중이 확 떨어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이제 막 쫙 이제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잘 되긴 하지만 중국판 테슬라인 니오, 엑스펑 이런 친구들이 막 줄줄 부지기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브랜드만 해도 수십 개가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이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을 키우고 이런 부분들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오, 헬스, 중국 전기차 뭐 말씀드린 이런 영역들 재밌다 이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중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그 기업이 내가 그 주식을 샀지만 이게 내가 진짜 주인이 됐는지 까리한 것들, A주 상장돼 있는 것들 이런 거 제끼고 홍콩 나스닥, 홍콩 나스닥에 이제 이미 더블 상장됐든지 아니면 그쪽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혁신 혹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고르면 기회가 많이 있다 여전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중국 다 합쳐서 그냥 나만의 관점을 세웠어요. 뭐냐면 데이터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데이터를. 모든 투자의 핵심에는 데이터에 연관 없으면 나 안 한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오케이. 심플하잖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석유를 안 해요. 석유 연관되는 거 안 해요. 데이터.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오늘 하겠습니다. 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네. 바이바이.